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에 개인 파산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매우 중대한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개인 파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죠. 다시 말해서 수중에 한 푼도 없더라고 하더라도 빚은 갚아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빚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이번에 발생한 웬요바오 사건입니다. 웬요바오, 원유보라는 것은 중국은행이 시중에 판매한 원유 선물거래 상품입니다. 즉 원유 선물거래 상품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팔고 사게 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선물 구매 시에 필요한 자금도 자동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상품을 구매를 했죠. 그리고 당연히 많은 수가 은행의 융자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원유 가격 폭락,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역사상 없었던 전무후무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이 원유보 투자 손실이 300억 위안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1000억이 넘고요. 피해자는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해서 생각을 해보면 평생 모은 돈 1억을 은행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고, 은행의 권유에 따라 자동 융자도 4억 정도 받아서 5억을 원유 선물 거래에 투자를 했는데 원금 1억도 날라가고 은행이 대출해준 4억도 날라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가격이기 때문에 4억을 은행에 또 갖다 줘야 되는, 그래서 도합해서 8억의 빚을 진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개인 파산 또는 개인 회생의 제도는 없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부동산 큰손이 많기로 유명한 원저우에서 개인 파산을 암시하는 그런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장성의 차이라는 사람이 200만 위안이 넘는 돈을 빚을 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의 경우는 성실하게 돈을 갚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채무지옥에서 구해줘야 된다. 청신을 뿌싱, 이런 상황이라고 판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1년 반 동안 한 달에 1.5%씩 갚는 걸로 계산을 해서 32,000 위안만 갚고 일시 상환하고 그리고 청산을 완료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 판결 결과도 상당히 반향이 컸었습니다. 이 원조의 판례가 사실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파산법은 바이두에 의하면 1986년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이게 만들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파산을 다루었지만 자연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역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초안을 내면서 파산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법인과 비법인 기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것이 비법인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자연인을 집어넣은 것이, 이것이 사람을 최초로 파산법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아직까지 개인, 자연인의 파산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사법체계에서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쪽이 대부분 승리를 하죠. 그러면 패소한 쪽에서는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든 이 빚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원유보와 같이 예기치 않게 거액의 빚을 빚지게 되면 당사자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동성 선전에서 개인 파산법을 도입한다는 뉴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들은 즉시 이것을 부동산과 연결을 지었죠. 이렇게 개인 파산과 부동산을 연결을 짓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주택담보융자라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비중면에서 부동산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금년 들어서 자동차나 부동산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질병 사태의 영향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때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지적이 계속되다 보니 이젠 모두 심드렁해져서 중국의 부동산이 위험하다든가 중국의 부동산이 문제 있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러십니까? 10년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현실화의 조짐이 보이니까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30개 성시에 사는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미화됐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찌됐든 조사 결과 중국 도시생활자 평균 총자산이 317만 9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함정은 이 수치가 평균이라는 거고, 중위치, 메디안,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번째 등 요 가구를 생각해보면 163만 위안 정도, 우리 돈 2억 8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참고로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총 자산의 63%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만 놓고 볼 때 47.5%입니다. 반면 하위 20% 가구 자산 비중은 2.6%에 불과하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기가 무색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전체 가구의 56.5%가 은행 대출을 끼고 있죠. 이런 부동산 대출이 가구 부채의 75.9%를 점유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대부분 은행입니다. 결국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 가구의 절반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은행으로 집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중국 부동산 동향이 심상치 않고 금융권 또한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산이 1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1,7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792개나 됐습니다. 3만 가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비중이 2.64%인 거죠. 취약계층이 2.64%라는 겁니다. 이들 자산 부채 비율은 30.7%로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106개 가구는 100%가 넘습니다. 이미 가진 건 빚밖에 없는 거죠. 이 106개 가구는 집도 없고 예금도 없고 그리고 주로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어서 안정된 수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채 비중이 높으니까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금융권에 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조사 대상 가구의 43.4%가 주택대출을 받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자산 부채율이 16%, 금융자산 부채 비율은 101.5%, 월 상환금 수입 대비율이 29%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의 16% 정도가 은행 대출이 남아있고 반면에 금융자산은 빚이 전부인 거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29%는 은행으로 갖다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닿는 최대한 크고 비싼 부동산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의 29%를 은행 원리금 내는 데 들어가야 할 정도로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부채 비율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나 부채가 감소한 건 아니죠. 부채 금액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는 계속 늘어났지만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매달 받는 봉급의 30%가량을 은행에 계속 갖다 줘야 되는 자기 가처분 소득은 별로 없는, 말하자면 하우스푸어 현상인 것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 도시민 가구의 금융자산 부채 비율이 44.6%인데요. 부채가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부채 비율이 평균 85.3%, 중위치가 117.3%라고 합니다. 결국 절반이 넘는 가구가 금융자산의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유동성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번 원유 선물 거래, 원유보 상품 파동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볼 때 만일 부동산 파동이 정말로 발생을 한다면 중국 사회에 어떤 타격을 줄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질병 사태가 부동산 버블의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이번 선전에서 도입되는 개인 파산 제도는 아무래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선전시 인민대표, 감찰 및 사법공의 주임인 런단에 따르면 이번 입법은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채무자가 채무 위기에서 벗어나게 개인 파산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합니다. 지난 3월 중앙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중국의 신용카드 미지급 신용 잔액이 7조 5,900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10.73% 증가했습니다. 수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역시 작년 말 중국의 주민 부문의 부채율이 55.8%,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지역 금융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부채 수준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전체 소비 판매의 증가 속도가 0.3%포인트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이번 질병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에 이미 1% 이상 감소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시가 개인 파산법 입법을 취한 그 배경에 대해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동시에 그리고 고의적으로 개인 파산을 하는 악의적인 채무자를 방지하기 위한 관찰 기간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홍콩의 개인 파산법상의 관찰 기간은 4년이라고 하고요. 4년 동안은 채무자 수입은 제외됐다가 그 후에는 생활보장분 외에는 전부 빚을 갚는 데 써야 된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소비자 채무청산 조례에 따르면 개인 파산 사태가 일어나면
4년 동안 청산채무의 40%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준다든지 5년간 30%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생을 돕고 있죠. 반면에 개인 파산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부채가 일어난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부담이 금융권의 부담으로 옮겨갈 뿐이기 때문에 중국적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금융권이 튼튼하면 모르겠는데 악성 부채가 쌓여 있어서 그러자나도 신음하고 있는데 만일 대규모로 개인 파산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 부채 부분이 전부 은행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되니 은행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쉽지 않은 내용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 파산을 걱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태에 다다른 것이 이러한 도입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그 개인 파산법을 발표한 시점이 양해 개최 시기를 발표한 바로 직후, 그리고 5.1절 장기 휴가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을 선택해서 발표를 한 거 보면 정치적으로 계산이 많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개인 파산법은 물론 즉각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선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산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왜 선전인가? 그것은 지금 선전의 경제 위축이 굉장히 심각하고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선전의 기업인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선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하이텍, 중국의 벤처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중국 정부가 이런 정도로까지 대비를 한다는 것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